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자기 앞의 생 3편입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작품이죠. 아랍인, 회교도, 유태인, 창녀,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가난한 밑바닥 생활을 하는 프랑스 벨빌의 어두운 그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불편한 내용인데도 로맨가리의 슬픔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모가 어린 데다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 삶이 비참할 거라 생각하는 짐작도 어쩌면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진 행복과 불행에 대한 저의 편견을 모모는 담담한 냉소로 하나씩 깨뜨려주고 있습니다. 꼬마 철학자 모모를 함께 만나보시죠. 제10장 행복행 티켓. 모든 송금이 끊어진 지 몇 달이 되었다.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의 앞으로 오는 돈이라곤 그 빛깔도 보지 못한 처지였다. 그는 맡겨질 때 선불로 2달치를 받은 게 전부였다. 그 후 바나니아는 지금까지 무료로 4년이나 지냈으나 돈이 지불되는 아이처럼 무람없이 행동했다. 또한 그는 항상 운이 좋았기 때문에 로자 아줌마는 그에게 한 가정을 찾아줄 수 있었다. 모세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다. 그는 6개월 전부터 어떤 집에서 잘 먹고 지내는 중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모세가 성격이 좋은지 간질병이나 다른 발작 등 유전병은 없는지 확신이 설 때까지 관찰하고 싶어 했다. 아이를 데려다 키우려는 가정에서 특히 겁내는 것이 발작 증세이다. 그것은 양자를 데려올 때 피해야 할 첫째 조건이다. 로자 아줌마가 낮에 맡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1200프랑이 필요했다. 게다가 얍값과 잡비가 더 있어야 했다. 로자 아줌마 혼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최소한 하루에 15프랑이 필요했다. 내가 언젠가 로자 아줌마에게 덜 먹으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홀단신인 늙은 여인이 그렇게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보다 살이라도 더 쪄 있을 필요가 있다. 주위에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면 살이 찌게 되는 법이니까. 나는 다시 삐갈가로 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마리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내가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나 난 두려웠다. 뚜쟁이는 일단 수사망에 걸리면 감옥으로 직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나야 했다. 내가 차 드나드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녀가 다가와 포옹하면서 뺨에 키스를 해준 다음 요 귀염둥이 내게도 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고 나서 나에게 용돈을 주곤 했다. 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바나니아를 이용하기도 했다. 내가 그를 미소 띤 얼굴로 혼자 있게 하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누그러뜨려 그가 주는 인상에 감동되고 측은한 생각이 든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에 끌어모은다. 흑인들은 4, 5세만 되어도 참을성이 아주 강해진다. 가끔씩 나는 그를 몇 번 꼬집어 설게 울리기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상에 젖어 그를 애워싼다. 그동안 나는 먹을 것을 훔치는 것이다. 나는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그것엔 로자 아줌마가 꽤 매달아준 안주머니가 여러 개 있었다. 그 안주머니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으며 알 수도 없었다. 사실 배고픔은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나는 바나니아를 두 팔로 끌어안고는 값을 치르고 나가는 한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내가 그녀와 함께 온 줄 아는 것이다. 그동안도 바나니아는 계속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아직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의 아이들이란 늘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법이다. 나까지도 아직은 다정한 말과 미소를 받을 수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음식 섭취량을 줄였다. 그것은 그녀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에게도 좋았다. 아이들도 다시 많아졌다. 계절이 좋은 때라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로 바캉스를 떠났던 것이다. 나는 애들의 엉덩이를 닦아주었는데 그 일이 우리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내 손가락에 똥이 묻어도 언짢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로자 아줌마는 사방팔방에서 침범에 들어오는 자연 법칙으로 인해 급격한 변모를 겪기 시작했다. 다리와 눈, 심장이나 간, 동맥처럼 잘 알려진 기관에서부터 다른 기관까지 또한 늙어 빠진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이 나타났다. 아줌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층과 층 사이에서 주저앉아 버리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생에 눈뜨기 시작하여 제 밥값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바나니아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내려가서 그녀의 등을 밀어 올려야 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과 머리이다. 그것을 잘못 다루었다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심장이 멎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게 되며 머리에 이상이 생기거나 더 이상 머리 회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을 잃고 삶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 내 생각에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소중히 유지해야 되리라 여겨진다. 후에 모든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도 그것들을 다시 선물해 주지 않는다. 나는 이따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주워다가 로자 아줌마에게 갖다 주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생각 없이 갖다 버리지만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생일을 축하하거나 아니면 별 이유 없이 혹은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걸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 꽃들이 시들어 눈길을 끌지 못하게 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면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다. 나에겐 그것들이 특별한 물건인데 사람들은 그걸 쓰레기라고 한다. 가끔은 그 꽃 중에 제 색깔이 남아있는 것도 있었으며 아직은 살아있는 것도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로자 아줌마에게 갖다 바쳤다. 그러면 로자 아줌마는 그 꽃다발을 물 없는 화병에 꽂았다. 그 꽃은 물을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앙시장에가 봄꽃을 싣고 있는 수레에서 미모사를 한아름 훔쳐내 그 냄새에 취해 행복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걸어오면서 나는 니스에서 벌어지는 꽃 전쟁과 수없이 피어 도시 전체를 하얗게 뒤덮고 있는 미모사 숲을 꿈꾸었다. 그 숲은 하밀 할아버지가 젊었던 시절에 보았던 것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 때때로 이야기해 주기도 했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유태말이나 아랍어를 썼고 딴 사람이 있거나 알아듣는 것을 꺼렸을 때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러나 지금 로자 아줌마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언어를 섞어 사용했는데 나에게 말할 때는 그녀의 기억 저 너머에 있는 폴란드 말을 쓰기도 했다. 늙은이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자신들의 젊은 시절로 그것이 폴란드 말로 되살아났던 것이다. 아줌마는 계단에서 쓰러질 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목숨을 부지해 나갔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지내는 생활은 정말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 아줌마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7층을 오르내릴 만큼 젊은 간호원을 구하기란 쉽지가 않았으며 값 또한 싸지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마우트에게 부탁했다. 그 애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 몸에 주사를 놓았다. 그러고 그 애의 건강은 7층을 오르내리며 주사를 놓아줄 만큼 상태가 좋았다. 그 애는 정말 괜찮은 놈으로 자수성가했지만 본래 흑인이자 알제리인이었으므로 근본은 바꿀 수가 없었다. 그는 트랜지스터나 다른 훔친 물건들을 팔아 생활했으며 그 나머지 시간엔 무료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마르모 땅에서 아편 중독증을 해소시키려고 애썼다. 그 애가 로자 아줌마에게 주사를 놓으러 왔다가 한 번은 큰일이 날 뻔했다. 깜빡 주사약 병을 착각해서 로자 아줌마의 엉덩이에다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련해 두었던 헤로인을 주사했던 것이다. 나는 그 유태인 여자가 그보다 더 황홀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아줌마는 처음엔 무척 놀란 것 같더니 조금 지나자 행복한 듯해 보였다. 아줌마가 어찌나 천상의 행복에 젖어 있던지 나는 그녀가 지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겁이 났다. 나는 헤로인을 경멸한다. 헤로인을 맞은 놈들은 모두 행복에 대한 습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행복이란 진짜 행복이 결핍된 상태에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헤로인을 주사 맞는 대신 진짜로 행복해지려고 애써야 한다.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놈은 바보 중의 바보일 뿐이다. 나는 결코 그런 것들에는 맛을 들이지 않았다. 우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어울려 몇 번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긴 하지만 10살이면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 있는 나이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복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삶을 더 원했다. 행복이란 더럽고 고약한 놈이다. 그놈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니까. 그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난 개의치 않았다. 정치란 누구에게나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는 아직 정치를 이용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행복해지려고 추잡하게 되는 걸 막을 방법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결코 행복해지려고 주사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빌어먹을 더 이상 행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또 발작을 일으키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나 하밀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기를 내겐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소질이 있다고 했다. 그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찾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마약을 손에 넣는 최상의 방법은 마후트가 습관적으로 쓰는 건데 결코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녀석들은 곧 공짜 주사를 놓아준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 혼자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 첫 주사를 놓아주려고 하는 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돕지 않기 위해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내겐 로자 아줌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했다. 나는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후에 그 행복 속으로 나를 던져 넣어볼 작정이었다. 어쨌든 로자 아줌마에게 HLM을 주사해준 사람은 마후트였다. 마후트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른다. 로자 아줌마가 굉장히 놀란 것 같더니 얼마 후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빠져들자 65세 된 유태인 노파가 그 주사를 맞았으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라. 아무튼 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카츠 박사를 찾았다. 마약을 과용하게 되면 되살아나기란 어려운 법이다. 카츠 박사는 7층을 오르내릴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질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젊은 의사에게 전화를 해 주었는데 그 의사는 1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했다. 로제 아줌마는 의자에 앉아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안에 들어온 그 의사는 10살짜리 애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여긴 뭘 하는 곳이니? 일종의 유치원이냐?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듯이 나를 보며 동정했다. 그때 자신의 행복을 로제 아줌마의 엉덩이에 주사해버린 마우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니? 누가 이 늙은 부인에게 헤로인을 얻어다 준 거냐? 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를 마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30살인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은 그런 젊은 놈에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11장 오페라 거리의 백화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나는 오페라 거리에 있는 백화점으로 심부름을 갔다. 그곳의 쇼윈도우 안에는 서커스단이 있는데 부모와 동반한 아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구경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 이미 10번이나 갔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아직 커튼이 드리워진 채였다. 그래서 나는 처음 보는 아프리카인 청소부와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오베르빌리에서 왔는데 그곳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리는 담배를 한 대 나눠 피웠다. 나는 그가 인도에 빚을 하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건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다. 잠시 후 나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실컷 눈요기를 하였다. 쇼윈도우에는 마치 윙크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보다 더 큰 명멸하는 별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그 한복판에는 어릿광대가 있는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달에 갔다 돌아오는 우주 비행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해주기도 했다. 고개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숙달이 되어서 아주 쉽사리 허공을 날아다녔다. 말 등 위엔 발레용 타이즈를 신고 흰옷을 입은 무희들이 서 있었고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울퉁불퉁한 근육의 장사도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기계였다. 춤을 추는 낙타가 한 마리, 또 모자를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도 있었다. 그 모자에서는 토끼들이 일렬로 줄줄이 걸어 나와 주위를 한 바퀴 빙 돈 후 다시 모자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구경거리는 계속되었고 그 매력에 압도되어 난 떠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릿광대들은 색색깔로 치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법률인 것 같았다. 푸른 옷, 흰 옷, 또 무지개 빛깔 옷을 입은 어릿광대도 있었고 불이 켜진 빨간 전구를 코에 달고 있는 어릿광대도 있었으며 그 뒤에는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을 웃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면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이제 다 보았나 보다고 생각했을 때 기이하게 생긴 토끼들이 우리에서 줄을 지어 나와 트랙을 몇 바퀴 돌았다. 맨 뒤에서 따라다니는 놈은 아직도 새끼로 털이 온통 분홍색이었다. 아마 갓 태어난 놈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내게 가장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어릿광대들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무도 닮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존재하기엔 불가능한 얼굴로 물음표로 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바보처럼 항상 희죽거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로자 아줌마를 생각했다. 아줌마가 어릿광대가 된다면 아주 우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우스운 게 아니라 구역질 나게 했다. 그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지를 입고 있어서 더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일상적으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대신 불꽃과 물줄기를 뿜어냈다. 4명의 어릿광대 중 우두머리는 흰옷에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얼굴이 다른 광대들보다 훨씬 더 희었다. 다른 광대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거수경례를 하면 우두머리는 그들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그것이 그가 하는 짓의 전부였다. 설령 그가 그 짓을 그만두고 싶다 해도 그 동작을 멈출 수는 없다. 그는 그렇게만 하도록 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동이 심술궂게 보이지는 않았다. 푸른 물방울 무늬가 있는 노란 옷을 입은 어릿광대는 줄타기 담당이었다. 그는 줄에서 떨어져 입술이 터져도 그저 행복한 얼굴을 했다. 그러면서도 익사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철학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름이 끼쳐 모두 일어선 머리카락의 갈색 가발을 쓰고 있는 그는 줄 위에 한 발을 놓고 그 앞에 다른 쪽 발을 놓아서 2발이 줄 위에 나란히 놓이게 해놓고는 앞으로도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며 겁먹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려고 줄 위에서 덜덜 떨었다. 겁에 질린 어릿광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었다. 그의 친구는 온통 푸른색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착한 어릿광대였다. 그 어릿광대는 기타를 치며 달을 향해 노래를 했는데 마음씨는 착해 보였지만 제 친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마지막 어릿광대는 사실상 둘이었다. 흰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한 어릿광대가 무엇인가를 하면 다른 쪽도 거기에 맞춰 움직였다. 그들은 서로 떨어지려고 애썼지만 방도가 없었다. 그 구경에서 가장 좋은 점은 그들 모두가 기계로 되어 있으며 착한 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고통스러워 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그런 점이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르며 또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낙타마저도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과는 반대로 당신들에게 행복을 빌어준다. 입에 미소를 담뿍 머금고 있는 낙타는 아니곱게 점잠 빼는 늙은 여자처럼 건들대며 서성거렸다. 자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서커스단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해 보였다. 줄타기를 하는 어릿광대 역시 절대적으로 안전했다. 열흘 동안 나는 그 어릿광대가 줄에서 떨어지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우리와 달랐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 행복이란 가까이 있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서커스를 보면서 재미있어 하고 있을 때 어떤 손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얹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곧 그것이 경찰의 손일 거라는 생각에 재빨리 돌아섰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2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아니 그보다 더 어리게 보이는 한 여자였다. 그리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긴 금발의 그녀에게선 그윽하고 싱그런 내음이 풍겨 나왔다. 너 왜 울고 있니? 난 울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내 뺨을 어루만졌다. 이건 뭐니? 눈물이 아니야? 그건 눈물이 아니에요.
난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걸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이 서커스 정말 재밌지? 네, 내가 본 서커스 중에서 가장 멋져요. 이 근처에 사니? 아니요, 난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아마 10중 8구는 알제리인일 거예요. 벨빌에 살아요. 내 이름이 뭐니? 모모요. 나는 그녀가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아랍인이라 해도 10살짜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말이다. 그녀가 다시 내 뺨을 어루만지자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섰다. 경계를 해야 한다. 당신들은 이런 경우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접근하여 행정적 신문을 한 뒤 경범죄로 몰아붙이는 사회복지위원회 직원들이 종종 있었다. 행정적인 신문보다 더 나쁜 건 없다. 로즈 아줌마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나는 다시 조금 물러섰다. 지나치게 많이 물러선 건 아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계속해서 추궁하면 도망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조금만 물러선 것이다. 그녀는 기가 막히게 예뻤으므로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돌봐줄 괜찮은 놈과 함께 한미천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약은 수작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었다. 두려움이란 더없이 확실한 우리의 벗이다.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 오랜 경험을 믿으렴. 하밀 할아버지는 메카에 갔던 적도 있다. 그런 만큼 그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돼. 나는 우스웠다. 정말로 우스웠다. 그러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었으므로. 너는 내가 본 아이들 중에 가장 예쁜 애로구나. 당신도 꽤 아름다운 걸요. 그녀는 웃었다. 고맙다. 나는 나를 사로잡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걸 느꼈다. 사실 내가 거처를 찾아다닌 건 아니다. 로즈 아줌마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그녀를 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래도 장래만은 생각해 놓아야 했다. 장래란 조만간 닥쳐오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몇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다. 누군가가 바닷가로 바캉스를 갔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꿈이었다. 물론 로즈 아줌마를 조금은 속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단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가슴이 콩콩 뛰고 있었다. 희망. 그것은 언제든 항상 제일 강한 것이다. 로즈 아줌마나 하밀 할아버지처럼 늙은 사람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다.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짓을 한다.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어 친절을 베풀 듯 하며 다정하게 웃어준 후 한숨을 내쉬고 떠나버렸다. 빌어먹을 여자 같으니. 레인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는 그녀는 뒤에서도 금발이란 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날씬했으며 걷는 모습만 보아도 7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음은 물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짐꾸러미를 들고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뒤를 슬슬 따라갔다. 한번 그녀가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우린 똑같이 웃었다. 한 번은 내가 문 뒤에 숨었었는데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되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놓칠 뻔했다. 그녀가 걸음을 빨리 했으므로 나는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느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가 현관 앞에 멈추어 서서 초인종 누르는 걸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문이 열리고 두 녀석이 나타나더니 그녀의 품에 안겨들었다. 7, 8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거기 있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든지 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잠시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두세 가지 정도로 에뚜알에 가서 만화영화를 보는 게 상책일 수도 있다. 만화영화를 보면 거기에 몰두할 수 있었으니까. 아니면 삐가를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 집에 찾아가는 것이다. 거기 가면 몇 푼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그런 게 싫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보다 더 강렬한 어떤 것이 필요했다. 나는 그대로 거기 있었다. 산다는 건 그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여자가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말해두어야 할 게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조금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즉, 그 무엇을 이해하기엔 항상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놀라워할 뿐이라고 하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옳은 말 같았다. 나는 다시 서커스를 보러 되돌아가 거기서 한두 시간을 더 보냈다. 그러나 낮 시간은 별게 아니었다. 나는 숙녀 전용 다가점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만든 에클레르 과자 2개를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고는 거기 가는 척 하다가 잽싸게 도망을 쳤다. 안녕. 그런 다음 프랭땅 백화점에 가 진열장에 있는 장갑을 훔쳐다가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기분이 조금 풀렸다. 제12장 늙어 빠진 시간. 뽕띠우가를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사실 나는 이상한 일이란 것도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토록 이상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다. 어쩐지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로자 아줌마를 볼 일이 고통스러웠으며 곧 그녀가 나를 두고 죽게 될 것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또한 자주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럴 때면 감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나는 가게에서 귀중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싶었다. 혹은 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마지막 놈에게까지 기관 단총을 쏘면서 저항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리란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뽕띠우가로 접어든 나는 그곳의 작은 술집에서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두 시간을 또 보냈다. 나는 다른 곳에 가고 싶어졌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꾸물거렸다. 로자 아줌마가 시리에 빠져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나 걱정하고 있으리란 생각도 났다. 그녀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의 외출도 못했다. 처음엔 4~5명의 애들이 밑에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도착하면 합심하여 등을 밀어 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점점 외출을 뜸하게 했다. 아줌마는 다리에 힘도 없었고 심장도 약했다. 숨결은 정상인의 4분의 1 정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병원을 주사를 놓아주는 대신 죽을 때까지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사람이 편하게 죽는 것을 반대하고 환자가 꿈지럭거릴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살아가도록 강요한다고 불평을 하곤 했다. 로자 아줌마는
그러한 고통을 상상하며 제풀에 새파랗게 질려 그녀 자신이 진짜로 그렇게 되면 자살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빈민구제소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자신은 어쩌면 규칙에 따라 생전 처음으로 법을 준수하며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법이란 타인에게서 보호해야 할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인간이란 삶을 기록하는 책 가운데 하나의 쉼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 같은 얘기를 할 때 난 무슨 말을 덧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하나의 쉼표가 아니다. 로자 아줌마가 그 유태인 특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그녀는 하나의 쉼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전체의 삶을 기록해 놓은 커다란 책이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위해서 두어 번 회교 사원에 갔었다. 그러나 유태인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지 아줌마에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벨빌에 돌아가기를 꺼리고 또 로자 아줌마와 눈을 마주치길 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줌마는 항상 웨이유 웨이유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은 유태인들이 어딘가가 아플 때 가슴으로부터 내뱉는 소리이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전혀 달리 카이카이 하고 외친다. 프랑스인들은 행복하지 않을 때 오 하고 소리친다. 믿기 어렵겠지만 프랑스인들에게도 불행은 닥치는 것이다. 나는 곧 10살이 된다. 로자 아줌마는 아무 날짜나 하루를 잡아서 내 생일로 관례화 시켜 주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녀는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그런 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고 나머지 것들,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 같은 것은 스노비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 집 문 아래 죽치고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늙은 탓인지 아주 천천히 걸었다. 사람은 아플 때면 눈이 퀭하니 더 커지고 이전보다 더 외부로의 표현이 강해진다. 로자 아줌마의 큰 눈은 점점 더 커져서 이유도 모르는 채 두들겨 맞고 있는 개의 눈처럼 되어갔다. 난 호화 상점들이 즐비한 샹젤리제 근처의 뽕디우가에 있지만 여기서도 그녀의 그러한 모습을 훤히 알 수 있다. 그녀의 전쟁 전 스타일의 머리는 날이 갈수록 숱이 적어졌다. 아줌마는 기운을 내어 돌아다니고 싶을 때는 그래도 여자처럼 보이도록 내가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새 가발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낡은 가발은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말해둬야 할 게 있는데 그녀는 이제 남자처럼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여자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머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줌마는 그 색깔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다갈색 가발을 원했다. 나는 그것을 어디에서 훔쳐야 될지 몰랐다. 벨빌에는 미용 학원이라고 부를 만한 멋쟁이 여자들이 드나드는 데가 없었다. 샹젤리제에는 그런 곳이 있었지만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질문을 해야 하고 치수를 재야 하는 등 일이 복잡했다. 빌어먹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콜라 한 잔도 마시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나는 내가 오늘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어쨌든 생일 따위는 고루한 인습에 불과하다. 나는 내 친구 마우트를 생각했다. 그 애는 샤라고도 불리웠다. 샤는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 어릴 때 일자리를 얻으려면 이름이라도 여럿이 있어야 하는가 보다. 나는 땅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는 죽는 연습을 했다. 그러나 바닥의 시멘트가 너무 차서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겁이 덜컥 났다. 나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많은 애들이 마약과 더불어 인생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순간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삶의 엉덩이를 핥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삶을 미화할 생각은 없다. 빌어먹을 놈의 것. 우린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아마도 나는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듯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인질을 잡아놓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진짜 멋진 계획이다. 나는 아직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엔 내가 요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당신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 나는 엉덩이를 시멘트에 대고 앉아서 비행기를 납치하고 인질을 잡아서 두 손을 든 채 밖으로 나오게 했다.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나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무엇을 사야 할지 자문해 보았다. 그래, 나는 로자 아줌마가 새 가발을 쓰고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조용히 죽을 수 있도록 집을 살 것이다. 니스에 있는 호화저택을 사서 그곳으로 창녀의 아이들을 제 어머니들과 함께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후에 나라의 지도자급이 되어 파리를 방문하거나 여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혹은 성공한 주요 기업가가 될 것이다. 또한 나는 진열장에서 점찍어 두었던 새 텔레비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생각은 해보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어릿광대를 오도록 했다. 우리는 잠시 함께 웃었다. 그러고 흰 옷을 입은 어릿광대도 불러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서 자기의 조그만 바이올린을 조용히 연주해 주었다. 나는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나 로자 아줌마를 그 더러운 곳에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는 예전에 있던 월남아이 대신 밀크커피색의 피부를 가진 월남애가 새로 왔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서인도 제도의 흑인 여자가 어머니가 유태인인 기둥서방을 알아 일부러 낳은 아이이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홀딱 빠져서 사랑을 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므로 그녀 자신이 그 애를 키우길 원했다. 은다 아메데 씨가 그녀에게 단란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었으므로 그녀는 어김없이 돈을 치렀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일 새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은다 아메데 씨는 화대의 40%를 띄었다. 그는 진짜 불행한 유고슬라비아인에게 돈을 좀 집어주어야 했고 게다가 신세대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에 끼어들어오는 코르시카인 일도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내 옆에는 필요 없는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 하나가 있었다. 내가 거기에 불을 지른다면 그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불을 지른 게 나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지금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는 다른 순간과 마찬가지로 내 기억 속에 온전히 저장되어 있다. 나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은 남과 똑같아. 그러나 나에겐 내가 덜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다. 어디가 아픈 것도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때는 내가 갖고 있어야 할 팔다리는 다 갖고 있었음에도 마치 내가 수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꼈었다. 하밀 할아버지도 그것을 설명해 주진 못할 것이다.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밀 할아버지는 점점 바보가 되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늙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것이다. 늙은이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사태를 직시하길 회피하는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듯 그들이 과거 속에 숨어 뒤에서 사태를 관망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밀 할아버지는 손에 늘 빅톨 위고의 책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끔 그 책을 코란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 두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두 책 부분을 외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섞어 말하곤 했었는데 끝내는 그 둘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데나 인용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교 사원에 간 적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왜냐하면 내가 할아버지를 맹인처럼 인도해 갔기 때문이다. 우리 회교도들에게는 맹인들이 눈에 잘 띈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늘 실수를 했다. 그는 기도서를 외우는 대신에 워터루 워터루여 우울한 평야여를 외쳤다. 그것은 그 자리에 맞지 않았으므로 거기 있던 아랍인들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는 종교적인 열정에 못 이겨 눈물까지 흘렸던 것이다. 그의 모습은 아주 멋졌다. 회색 젤레바를 입고 흰 갈모다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는 천국을 허락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으며 여러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나이에 할아버지만큼 박식한 사람도 없었다. 13장 태양과 어릿광대 그리고 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빨리 죽는 것은 개이다. 개가 12년 정도 살면 어린 놈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에 내가 개를 키우게 되면 갓 낳은 개를 데려다 키울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놈이 죽을 때까지 내가 그놈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어릿광대들만은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에 따르지 않게 만들어졌으므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할 게 없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내 옆에 불러다가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킹콩,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상처 입은 장밋빛 새떼들을 불러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만은 예외로 결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그 문을 바라보는 게 지겨워졌다.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위하여 나는 거리로 시선을 돌렸다. 오른쪽에 경찰차 한 대와 출동 준비를 완료한 경찰들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경찰이 되고 싶었다. 경찰이 되면 관청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로자 아줌마는 빈민구제소에서 자란 창녀의 아이들 중에 경찰이나 공화국, 경찰보안대 또는 공화당원이 된 사람이 많다고 말해주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도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그들을 보러 경찰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사실은 조금 겁이 났다. 그들은 차에 몇인가 타고 있고 또 몇몇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했다. 나는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내가 그들과 닮지 않은 외국 애인 탓인지 경찰 한 명이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경찰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경찰이 아버지인 놈은 다른 애들보다 아버지를 2배나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에서는 아랍인과 흑인까지도 그들이 프랑스와 무슨 관련이 있기만 하면 받아주었다. 그들은 모두 빈민구제소를 거쳐온 창녀의 아이들이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다. 안정된 힘을 갖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걸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군인들조차도 장군이 아니면 그들에게 당할 수 없다. 로자 아줌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녀가 몰살된 종족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 사실 로자 아줌마로선 캥기는 데가 있으므로 그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아니면 나는 알제리에 가서 그곳 경찰에 들어갈까도 생각했다. 그곳은 더 경찰이 필요한 곳이다. 알제리에는 프랑스보다 경찰의 수가 적으므로 경찰들이 해야 할 일도 더 많을 것이다. 나는 경찰차를 향해 한 발 두 발 다가갔다. 그들은 모두 어떤 소란 행위나 강도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나는 내가 항상 법을 어기고 있다고 느꼈으므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은 피곤해 지쳐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 중 한 명은 차창에 기대어 졸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트랜지스터를 가까이 놓고 바나나 껍질을 벗겨 먹고 있는 등 모두 무사태병이었다. 밖에는 금발의 경찰 하나가 있었다. 그는 손에 안테나가 달린 라디오를 들고는 있었으나 무슨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 뵈진 않았다. 나는 다시 겁이 났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상은 겁을 조금 내는 게 나았다. 나는 평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겁에 질린다. 안테나를 가진 경찰이 나를 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내 버릇대로 휘파람을 불면서 그의 옆을 지나쳤다. 경찰들 중에는 결혼하여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경찰인 아이들은 어떨까를 알기 위해 마우트와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마우트는 공상 따위는 신물이 나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횡하니 가버렸다. 마약 중독자들과 토론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조금 더 어정거렸다. 보도를 걸으면서 발걸음 수를 세어보았지만 너무 많아서 내 능력으론 셀 수가 없었다. 해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시골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겠다. 바다도 역시 나의 흥미를 끌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바다를 높이 평가하셨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밀 할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나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아저씨를 따라 프랑스에 왔다.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너무 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다. 지금 그는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으나 그것은 자신이 그만큼 늙도록 살 수 있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했다. 태양은 지붕 위에 앉아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리광대의 얼굴 같았다. 언젠가 나는 메카에 갈 것이다. 그곳에는 그 어느 곳보다 태양이 오래 떠 있는다고 하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었다. 그건 지리적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메카도 태양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보다 더 멀리 색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로 가고 싶었다. 상상을 하고 싶었지만 내 상상력이 그곳에 대한 인상을 망쳐놓을까봐 그만두었다. 그곳에 태양과 어릿광대, 개는 함께 있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잘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특히 용도에 맞게 새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도 또 그렇게 고쳐지고 나면 똑같아지는 게 아닐까? 사물들이 언제나 제 본래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기만 하다. 14장
5번 죽는 남자. 5시가 되었다.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나는 주차금지 구역인 차도에 소형차를 주차시키는 금발의 여인을 보았다. 난 그녀를 금방 알아보았다. 나는 제법 심술이 굳은 데다가 앙심도 깊은 놈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괜히 나에게 접근했었고 뒤를 따라갔던 나를 놔두고 떠나버렸던 그 빌어먹을 여자였다. 난 그녀를 보고 몹시 놀랐다. 파리는 길이 너무 여러 갈래여서 길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치고 기막힌 우연이었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 있는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난 그녀의 눈에 띄기 위해 재빨리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어쩌면 2시간 전에 있었던 일 따위는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39번지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내부에서 뜰을 통해 또 다른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발견하게 할 틈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녀는 낙타털로 짠 상의에 금발을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최소한 5미터 뒤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향수를 많이 뿌리고 있었다. 그녀가 자동차를 잠그지 않았으므로 나는 먼저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차 안에서 무언가를 훔칠까 하고 생각했으나 오늘은 내 생일이고 해서 그런 위선적인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게다가 그 일이 왜 내 마음에 그토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까지 했다. 세상엔 내가 혼자인 데 비해 남들이 너무 많다. 제기랄, 괜히 훔친다고 고생할 필요조차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훔친 줄도 모를 테니까. 나는 어떻게든 그녀가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거쳐야 할 한 가정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진 말아 주었으면 한다. 로자 아줌마는 조금만 노력하면 아직 더 살 수 있다. 모세는 거처할 곳을 마련했고 바나니아는 교섭 중이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 내겐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양자로 입적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양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그런 것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는 할 만하다. 왜냐하면 믿고 데려간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이거나 살인범의 아들인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좋은 조건을 갖춘 애들이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양자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나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나는 늙은 유태인 여자집이 아니라 더 좋은 집을 택하겠다. 늙은 유태인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를 괴롭히기만 했으며 또 그런 상태에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 만약 로자 아줌마가 암캐였다면 사람들은 벌써 그녀를 안락사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보다는 개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푼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 없이 안락하게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미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그 이름을 알게 된 나딘느 양을 따라간 것을 당신들이 혹 로자 아줌마가 조용히 죽길 바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까 봐서이다. 그 건물의 현관은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2번째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총소리와 급브레이크를 밟는 불쾌한 소음, 여자의 비명소리, 살려줘요 살려줘 애원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흠칫거렸다. 그만큼 그 소리들이 가까이에서 들렸다. 곧 기관단총의 일제 사격 소리가 있었고 한 남자가 제 뜻과는 상관없이 죽을 때의 목소리로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쳤다. 이어서 더 무시무시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곧 모든 일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되풀이되었다. 제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대면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기관단총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사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3번이나 다시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이나 죽여야 하는 그런 더러운 놈을 죽이는 소리 같았다. 그가 죽어있는 동안 새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4번, 5번 끈질기게 그를 죽였다. 나중엔 그 사람이 불쌍해졌다. 잠시 후 그들은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고 한 여자의 내 사랑 불쌍한 사람 하는 처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아연에 있는 내 감정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 나를 제외하고는 입구에 아무도 없었다. 다만 문 위에 불이 켜진 빨간 램프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머리에 떠올렸다. 아줌마에게는 내 사랑 하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 그녀는 거의 대머리인데다가 체중이 95kg이나 나갔으며 몸에 복이 흉하지 않은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절망 어린 목소리로 계속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으므로 나는 한 사나이로서 당당하게 문을 향해 돌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빌어먹을 그것은 일종의 영화였는데 다만 틀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뒤로 걷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화면에 비치는 여인은 시체 위에 몸을 던진 채 슬퍼하다가 곧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꾸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녀가 마치 왔다 갔다 하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었다. 다음 순간 화면이 모두 사라지고 실내에 불이 켜졌다. 15장 부츠와 미니스커트.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녀는 방의 한가운데에 있는 마이크와 몇 개의 의자 앞에 서 있었다. 방에 있는 모든 불이 켜지자 그녀는 나를 보았다. 방구석에 서너 명의 사내들이 있긴 했지만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입을 딱 벌리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으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았다. 드디어 그 금발의 여인이 나를 알아보고 활짝 웃어주어 내 사기를 조금 북돋아 주었다. 내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긴 했던 모양이로군. 내 친구로군.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난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서 아르띠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난 잘 알고 있었다. 여자들은 종종 내게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건 뭐니? 내가 취장을 해준 낡은 우산이에요.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습구나. 마스코트 같은데? 네 친구니? 당신은 내가 바보 멍청이인 줄 아세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우산이에요. 그녀는 아르띠르를 들고서 요리조리 살피는 척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그랬다. 아이를 입양시킬 때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첫째 조건이 아이가 바보 멍청이인 것이다. 전응아란 세상에 재미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을 때 성장을 멈추어 버리기로 작정한 놈을 일컫는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 이를테면 15살짜리가 10살짜리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너무 조숙해서도 안 되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또 나처럼 10살짜리가 15살짜리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은 학교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문전에서 쫓아버린다. 그것 멋지구나. 온통 푸른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왜 그의 얼굴을 푸르게 만들었니? 그녀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으므로 난 로자 아줌마를 상기했다. 어쩌면 두 여자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건 얼굴이 아니고 헝겊이에요. 우리 종교에서는 얼굴 만드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의 푸른 두 눈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아주 온화한 기운이 돌았다. 그녀는 아르띠르에게 몸을 구부리고 있었지만 그건 나에게로 몸을 굽힌 것이다. 나는 아랍인이에요. 우리 종교에서는 얼굴 만드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얼굴 모양을 재현해내는 것을 뜻하는 거니? 그건 신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녀는 슬쩍 내게 눈길을 한번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 말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너 몇 살이니?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내가 말해 주었었는데요. 10살이에요. 오늘로서 10살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겐 85세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걸요? 네 이름은 뭐니? 내 이름도 이미 물어봤었잖아요. 모모예요. 잠시 후 그녀는 또 일을 해야만 했다. 이 방은 대사 녹음실이라고 부른다고 그녀가 설명해 주었다. 화면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면 그들에게 목소리를 부여내 주는 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건 새들 사이에서 하는 방법이다. 새들은 제 목구멍 속에 있는 목소리를 다른 새의 목구멍 속에 직접 넣어준다. 처음 실시해서 실패하면, 즉 목소리가 제때에 삽입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볼만한 광경이 벌어진다. 모든 게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살아나서 과거로 돌아와 사회 속의 제 위치를 되찾는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가 뒤로 굴러가고 개가 뒷걸음질을 치고 가루가 되었던 집이 다시 모아져 눈앞에서 단번에 건축되어진다. 총알은 시체로부터 튀어나와 기관 단총 속으로 되돌아가며 살인자들은 뒤로 물러나면서 창문으로 뛰어 올라간다. 잔의 물을 비웠을 때 그 물은 다시 위로 올라가 잔 속에 담기고 흘러나오던 피는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며 그 어디에도 피가 묻었던 흔적조차 없어진다. 상처는 아물어버리는 것이다. 뱉어졌던 가래침은 다시 침을 뱉은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말들이 뒷걸음질로 달리고 8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창문 속으로 되돌아간다. 그건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는 진짜 세계였으며 내 빌어먹을 놈의 삶 속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날씬한 다리를 가진 로자 아줌마를 보았다. 내가 아줌마를 좀 더 과거로 돌아가게 하자 그녀는 더 예쁜 여자가 되었다. 내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나는 급히 다른 곳에 갈 일도 없고 해서 그곳에 한참 있었다. 정말 즐거웠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화면에 있는 여자가 총에 맞아 죽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렇게 되듯이 땅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더니 진짜 생명을 회복하는 장면이었다. 그녀가 내 사랑 불쌍한 사람 하고 말했던 상대 사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내가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영화의 맨 끝에서부터 맨 처음까지 돌려줄 수도 있다고 했다. 금발의 여인은 나에게 자기 이름은 나딘느이며 영화 속의 인물에게 제 목소리를 집어넣어주는 것이 직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만족했다.
생각해보라. 불타고 허물어졌던 집에 다시 불이 환히 켜지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남의 눈이 자기 눈과 같을 리 없으니 그걸 믿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진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과거로 돌아가 내 엄마를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땅바닥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내 눈앞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은 다리와 가죽 미니스커트가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위해 눈을 쳐들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너무 늦었다. 추억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더 먼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있었다. 조심스레 흔들어 잠을 재우려고 나를 안고 있는 따스한 두 팔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배가 아팠고 나를 포근하게 안고 있는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며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러나 내 배가 계속 아팠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똥을 한 무더기 쌌더니 고통이 완화되었다. 따스한 팔로 안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뽀뽀를 해준 뒤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재미있니?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금발의 여인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불이 켜졌다. 꽤 괜찮았어요. 잠시 후 나는 한 사내가 배를 기관단총으로 난사하는 장면을 화면에서 볼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은행원이었거나 아니면 반대파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으므로 바보처럼 살려줘요, 살려줘를 외쳤다. 나는 영화에서 죽은 자가 죽기 전에 선생들 가서 당신네 볼 일이나 보시지 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호의를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의 감성이나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나 그 사내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해서 그들은 그 장면을 되풀이하기 위해 필름을 되감아야 했다. 먼저 그 사내는 총알을 맞겠다는 듯이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안 돼, 안 돼, 살려줘, 살려줘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영화에서 사람이 총을 맞고 죽는 장면은 항상 재미있었다. 그 후 우리는 여러 다른 장면을 보았다. 제대로 녹음을 하기 위해 10번이나 되돌려 감아야 하는 장면도 있었다. 낱말들 역시 거꾸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언어처럼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으며 그 뭔가를 뜻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화면 위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나는 행복에 젖어 있는 로자 아줌마를 상상하며 즐겼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세계였기 때문에 그녀는 전쟁 전 스타일의 수많은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반드시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처지였다. 금발의 여인이 내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미리 말해두자면 그녀는 나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게 실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내가 보았던 그녀의 두 아들놈을 머리에 떠올려야 했던 것이다. 네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이구나.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오렴. 나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더 빨리 걷기 위해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웃었다. 나는 피스타치오 딸기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시킨 후 곧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재미있어요. 나는 아줌마 댁에서 사는데 그녀는 곧 죽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이스크림에 손도 대지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나도 몰래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다. 그러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내 부모님은 파리에 안 계시니?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될지 몰랐으므로 아이스크림만 먹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묻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네 아버지는 무얼 하시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고 묻는 게 제일 싫었다. 그런 대화의 주제는 내가 이야기하기엔 너무 궁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내더니 무엇인가 적었다. 그러고 내게 그 종이를 건네주며 잊지 말라고 당부하길 3번이나 거듭하였다. 자, 내 이름과 주소야. 네가 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찾아오렴.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구가 한 명 있단다. 정신과 의사인가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소아과 의사들인데. 아기들일 때만 그러지요. 조금 자라고 나면 정신과 의사들이 돌보지요. 그녀는 말없이 두려운 듯 나를 쳐다보았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내게는 마우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는 앤데 그런 문제에 대해 잘 알아요. 그애에게 그런 치료를 해주는 곳이 마르모땅에 있거든요. 그녀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얹고는 내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너 나에게 10살이라고 했지? 네, 그쯤 될 거예요. 넌 네 나이에 비해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구나. 자, 약속해 줄래? 우리를 보러 오겠지? 나는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땐 맛있는 걸 먹는 게 최고다. 나는 자주 그런 걸 유의해 두었었다. 죽고 싶을 때 먹는 초콜릿은 보통 때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 아줌마에겐 이미 아이들이 있던데요? 그녀가 나를 멍하니 쳐다보는 것으로 미루어 내 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질투심을 느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핥았다. 나는 조금 전에도 아줌마를 보았어요. 마주칠 뻔 한 거를요. 또 아까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아이들이 둘 있는 것도 봤지요. 그 애들도 아줌마처럼 금발이더군요. 너 날 따라왔었니? 네, 아줌마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줌마가 갑자기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로선 알 수가 없었다. 단언하건대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4배는 더 강해진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감지했어야 할 것이다. 귀여운 모하메드, 내 말 좀 들어보렴. 모하메드는 부르기 귀찮으니까 그냥 모모라고 불러주세요.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넌 내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있지?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지니고 있다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나를 보러 오렴. 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그건 질문 받을 게 아니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왔다가 그곳이 창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밀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건 정말로 창피한 일이었다. 내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 그녀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환경의 착한 아이들을 보다가 창녀의 아이들을 보면 그녀는 곧장 뚜쟁이나 매음, 중개인, 소년범 등등을 뇌리에 떠올리게 될 것이다.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아 잘 알 수 있는데 부자들 사이에선 우리들의 평판이 몹시 나쁘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양자로 삼지 않는다. 카츠 박사가
가정 환경의 영향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들에게 있어서 창녀는 가장 나쁜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아이들이 모두 유전에 의한 성병을 갖고 있지 않나 두려워한다. 나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가짜 주소를 적어주고는 그녀가 준 쪽지를 접어 주머니 속에 넣었다. 세상사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네, 아니오란 대답만 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문해 먹었다. 맛은 역시 바닐라가 최고였다. 내 아이들하고도 알고 지내렴. 우린 모두 뽕랜드블로의 시골로 놀러 가자. 그곳엔 우리 별장이 한 채 있단다. 이제 그만 돌아갈래요.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요구할 게 없었으므로 불쑥 일어서서 아르띠르를 들고는 그곳을 뛰어나왔다. 나는 자동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살짝 피해가며 운전사들에게 겁주기를 즐겼다. 사람들은 아이가 차에 치일까봐 겁을 먹었는데 그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느꼈을 때 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그들은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무서울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나는 운전사들에게 그보다 더 크게 겁을 주고 싶었지만 능력이 모자랐다. 나는 아직도 경찰에 투신할 것인지 테러리스트가 될 것인지 확정을 짓지 못했다. 좀 더 커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어쨌든 혼자서는 모든 게 불가능하고 시시하므로 조직적인 집단이 필요하다. 나는 누굴 죽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빅톨 위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서도 말로써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내 의견을 말하자면 누군가 손에 무기를 들게 된 것은 그가 어렸을 적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쳐다봐 주지도 인정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띄기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남의 눈에 띄기 위하여 굶어 죽으려는 아이들조차 있으니 말이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집단을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 세상엔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백만인데 자신의 죽는 모습을 사진 찍도록 하는 아이도 있다고 로자 아줌마가 말해 주었다. 또 남자의 성기는 인류의 적이며 인간을 회개시키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훌륭한 성인은 남자의 성기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예수라고도 말했다. 아줌마 말로는 예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인생이란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진짜로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도 했다. 하밀 할아버지도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의 양탄자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셨다. 아이가 자동차에 깔려 죽는 것은 그 누구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므로 나는 다만 운전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자동차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괴롭히려고만 했을 뿐 차에 치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났다. 내 친구 중에 끌로도라는 애가 있었는데 나처럼 운전사들을 놀라게 해주려다가 바보같이 굴어서 석 달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졌다. 만약 그 애가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다면 그의 아버지는 다리를 찾아오라고 그 애를 내보냈을 것이다. 이미 어두워졌다. 어쩌면 로자 아줌마는 이미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잽싸게 뛰었다. 노자 아줌마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